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측공학 음향 측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향 측정에 앞서서 간단한 어떤 음향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 어쿠스틱 프레셔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냥 가볍게 사운드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압력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모든 압력이 다 음압이 되는 건 어쿠스틱 프레셔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일단은 1차적으로는 매우 작은 압력의 요동이 인간의 귀에 들리는 현상을 이제 음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압력의 요동만 있다라고 해가지고 음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압력 요동은 사실은 난류에서도 압력 요동이 좀 발생을 하게 되겠고요. 근데 이 압력 요동이 퍼져야 됩니다. 전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파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어로는 프로파게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로파게이션. 프로파게이션이 돼가지고 인간의 귀로 이제 다 들을 수 있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음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기는 굉장히 작습니다. 이게 크다고 해서 전달이 다 좋은 건 아니고요. 크기가 약 플러스 마이너스 2파스칼 정도. 굉장히 작은 요동이지만은 전달이 되는 영역. 그리고 이 음압이 전달이 되는 거는 이 공기의 탄성력이 좀 있습니다. 벌크 모듈러스라고 해서 탄성력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음향학, 이제 다른 어떤 수업에서 좀 들으실 수가 있고요. 이 벌크 모듈러스로 인해 가지고 탄성에 의해서 에너지가 거의 소실이 안 되고 이제 전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음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음압을 측정하면은 사실은 게이지 압력만 측정했었을 때는 이제 음압만 측정이 되는데, 요렇게 이제 그 절대 압력 기준으로 보면은 1 ATM이 이제 대기압이죠. 그죠? 대기압을 측정을 아주 잘게 하면은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리가 들리면은. 그래서 이런 어떤 요동을 우리가 음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음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대기압을 빼준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프로파게이션이 돼야지 이제 음압이기는 한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대기압, 그냥 음압 측정한 것에, 압력 측정한 것에 대기압을 빼줬을 때 이 요동치는 이 성분을 우리가 음압이라고, 사운드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음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사람의 귀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귀라고 하는 것은 이 음향 에너지를 대수적으로 인지합니다. 이제 다시 말해서 만약에 파스칼이 만약에 0.1파스칼의 음압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걸 이제 두 배 키우면은 0.2파스칼이 되겠죠. 그쵸? 자, 근데 귀는 어떻게 인지를 하냐면은 0.1파스칼보다 0.2파스칼이 두 배가 증가가 된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이렇게 인지를 안 해요. 두 배 시끄럽다 이렇게 인지를 하지 않고 어떻게 인지를 하냐? 요게 이제 기계적인 수치에서는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고, 사람은 어떻게 인지를 하냐면은 0.2는 안 들려요. 0.2는 들린다. 이렇게 인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온오프로 인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워낙 그 민감도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이걸 이제 대수적으로 인지하는 건데, 대수가 뭐냐면은 지수함수적으로 로그 혹은 지수함수적으로 인지를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가파르게 인지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뭐 0.5파스칼과 1파스칼이면 기계적인 건 두 배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어떻게 인지하냐면은 가끔은 시끄럽다. 이거는 어떻게 인지하냐면은 시끄럽다가 크게 느껴지는 거라기보다는 똑같이 그냥 시끄럽다라고 느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이제 또 감성적인 그런 면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똑같이 그냥 시끄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볼륨이 올라갔네? 이걸 인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대수적으로 인지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것 때문에 어떻게 바꾸게 됐냐면은
데시벨이라는 것을 쓰게 된 겁니다. 데시벨. 그래서 데시벨 이제 뭐 이제 그 소음 같은 경우에 한번 해보면은 90데시벨에서 87데시벨로 개선을 했다라고 하면은 3데시벨 개선한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3데시벨 개선한 게. 3데시벨 개선한 거는 몇 프로 개선한 거냐면 30% 개선한 거예요. 정말 퍼센트가 높거든요. 그런데 하지만은 인간의 귀에서는 그렇게 크게 개선이 된 것 같지도 않고, 그 다음에 눈으로도 그냥 애기게 약간 이런 느낌이지만은 파스칼로 따지면 30%가 감쇄가 된 겁니다. 30% 감소는 굉장히 많이 감쇄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 에너지 효율 같은 경우 효율도 뭐예요? 30%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성능이 안 좋아지거나 하지만은 소음 진동은 30% 떨어지고, 사실 크기로는 되게 대단한 건데 귀로는 그렇게 인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데시벨을 단위를 쓰는 이유가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지간하면 잘 못 느껴지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좀 슬픈 현실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를 알아야 되냐면 기준 음압을 알아야 됩니다. 기준 음압. 그래서 데시벨을 쓸 경우에는, 그래서 그 기준 음압을 레퍼런스 사운드 프레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사운드 프레셔는 20 마이크로파스칼로 되어 있고요. 20 마이크로파스칼은 사람이 귀로 가장 작게 인지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최소의 크기예요. 이거 이하는 인지가 잘 안 되고요. 사실 20 마이크로파스칼도 인지가 잘 안 됩니다. 한 40 마이크로파스칼 전혀 인지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귀로 견딜 수 있는 최대 음압은 반대로 60 파스칼이에요. 그 이상을 들으면 귀가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기준 음압 대비 어떻게 되냐면은 10에 13승, 파워 오브 13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승 배 크다.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거죠. 그렇죠? 자, 진동의 경우에는 뭐냐면 1 마이크로미터입니다. 1 마이크로미터로 진동을 하면은 사람이 잘 못 느껴요. 그 이하는.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사운드 프레셔 레벨, 흔히 말하는 데시벨, 이 음압 레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기준 음압을 이용해서 데시벨로 환산하는 값인 겁니다. 그래서 L이라고 이렇게 쓰고요. 10의 로그 10의 기준 음압 제곱분의 RMS 음압의 제곱. 그래서 RMS 음압 제곱, 요게 뭐예요? 요게 측정 음압이 되겠죠. 그래서 RMS 음압이 20 마이크로파스칼이면 0데시벨이 되는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데시벨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기준 음압보다 낮은 경우인 겁니다. 기준 음압을 이제 분야마다 좀 다르게 잡을 수도 있는데, 기준 음압을 너무 높게 잡으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다른 분야, 어떤 분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데시벨 값이 음수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준 음압보다 작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기준 음압을 다시 설계를 하시면 되고요. 자, RMS 값이 1파스칼이라고 하면은 94데시벨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음압 레벨이 이제 사운드 프레셔 레벨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운드 파워 레벨이 있습니다. 음압 파워 레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건 이제 파워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 파워를 이용해서 데시벨로 환산한 음압 파워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와트라는 거를 좀 써요. 와트. 그래서 와트 레퍼런스의 와트. 그래서 이 음압 강도와 이제 파워 요런 게 있는데, 요거는 제가 추가로 좀 얘기를 좀 하자면은, 어떤 가전 제품이 있으면요, 너무 이제 그 소음진동 쪽으로 좀 얘기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기는 한데, 가전제품이 있으면은 이것을 이제 측정을 해줘야 되겠죠.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평가를 해주냐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줍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마이크로폰을 이제 꼽는 위치들이 사실은 있어요. 이 소음 평가를 할 때는 그런 위치들이 있는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 파워가 어떻게 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작죠. 그렇죠? 근데 음압 레벨로 측정을 하면은 거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쵸? P1, P2, P3라고 하면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P1이 P3보다 훨씬 크겠죠. 그러면은 이 기준을 측정하는 음압이 거리를 항상 정해줘야 돼요. 만약에 음압 하나로만 측정을 하게 되면은. 하지만은 파워 레벨로 측정하게 되면은 거리랑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측정하기 권고사항으로 거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론적으로는 거리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나와 있는 모든 음압을 면적으로 다 환산해서 계산할 거기 때문에 거리랑 상관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소음 평가를 할 때는 음압 파워 레벨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던가 아니면은 거리를 결정해 가지고 하나의 음압을 측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음압 파워 레벨이 좀 중요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음압 파워를 알려면 사실은 음압 강도도 알면 좋아요. 음압 강도. 그래서 기준 강도인 겁니다. 죄송합니다. 기준 음압 강도를 이용한 데시벨을 또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음압 강도는 또 면적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강도는 사실 거리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강도를 다 측정하고 나서 면적을 다 해주면은 그게 바로 음압 파워 레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스펙트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운드 웨이브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시간으로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으로 측정하면은 그냥 이렇게 노이즈만 나옵니다. 분석도 어렵고, 뭐 이 크기가 그렇게 뭐 대수적으로 이제 의미를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진폭의 크기만 가지고 이거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자면은 남자 목소리 큰 것과 여자 목소리 큰 것을 같은 프레셔로 듣는다라고 하면은 같은 파워로 같은 파스칼로 듣는다라고 하면은 여성의 목소리가 보통은 다 고주파수죠, 그렇죠? 같은 고주파수인데도 불구하고 프레셔가 같으면은 여성의 목소리가 훨씬 더 잘 들립니다. 그거는 무슨 뜻인 거냐면 헤르츠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헤르츠. 근데 보통은 이제 아까 제가 남녀를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달라집니다. 이게 여자의 목소리가 이제 고주파수가 잘 들으시는 분도 있고 오히려 또 뭐예요? 남자 목소리가 잘 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저주파수지만은 굉장히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배기량이 좀 넓기 때문에 이게 파스칼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배기량에서 죄송합니다. 이게 파스칼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더 크게 이제 들리는 경우. 그렇지만은 여성의 목소리가 잘 들리는 거는 이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간 영역으로만 보는 거는 좀 부족하고요. 주파수 응답을 보는 게 같이 봐주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진폭 크기와 주파수 응답을 보려면은 이 음파에 대해서 뭐를 해줘야 되냐면은 주파수 분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청 주파수가 어떻게 되냐면은 20Hz에서 20,000Hz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음파를 우리가 예측을 하려면은 이제 단위들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파워 스펙트럼 밀도 레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먼저 측정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그 로 데이터로 이제 측정을 하게 되면 바로 데시벨로 물론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파워 스펙트럼 밀도 레벨을 먼저 거치고 나서 그다음 파워 스펙트럼을 환산하는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파워 스펙트럼 밀도의 데시벨 값인데 요게 바로 파워 스펙트럼 밀도고요. 단위를 잘 보시면은 데시벨 퍼 헤르츠입니다. 데시벨 퍼 헤르츠. 자, 그래서 보통은 이제 1Hz 단위의 파워 스펙트럼이 파워 스펙트럼 덴시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자, 파워 스펙트럼은 뭐냐면은 파워 스펙트럼의 데시벨 이렇게 좀 뻔하게 좀 써놨는데 뭐냐면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 이 파워 스펙트럼 밀도가 있으면요,
파워 스펙트럼, 이제 그냥 밀도 말고요. 밀도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1Hz 단위고, 파워 스펙트럼은 뭐냐면은 이 헤르츠의 간격을 좀 다르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 예를 들자면 두 개씩 내가 썸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두 칸을 더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이 두 칸을 더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이 두 칸을 더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점점 올라가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기 사운드 미터로 나중에 뒤에서도 소개를 시켜주겠지만, 사운드 미터로 보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이 모든 값들을 다 더해주는 겁니다. 몇 헤르츠에서 몇 헤르츠까지 더해주냐면은 20헤르츠에서부터 원래는 2만 헤르츠까지 더해주는데 기기마다 좀 특성이 있어요. 한 6000에서부터 8000 정도까지 더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해줘서 값이 되면은 그냥 단일 dB 값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보는 거는 다 단일 dB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는 사실은 이 주파수 스펙트럼에 대해서 다 나타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스펙트럼의 이제 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주파수 분석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주파수 분석을 보면은, 자, 단일 주파수에 대한 어떤 신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인파가 있으면은 이것을 프리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은 주파수가 한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딱 단일로 하나만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복합 주파수 신호 같은 경우에는 F1, F2, F3에 대한 신호가 다 섞여 있다라고 하면은 파워 스펙트럼으로 보면은 이렇게 세 개가 이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특정 주파수 대역 신호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F1에서부터 F2까지 계속 꾸준히 변한다. 이 안에서 계속 변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 식을 주파수 변화를 하면은 F1에서부터 F2까지만 값이 있고요. 나머지는 값이 없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백색 잡음, 즉 화이트 노이즈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랜덤 시그널이에요. 랜덤 시그널. 전형적인 랜덤 시그널이죠. 자, 랜덤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파워 스펙 단순하게 그냥 그 주파수 분석은 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랜덤 함수를 주파수 분석을 하면은 전 주파수에 대해서 딱 일정해져요. 일정해지거나 아니면 너무 이제 완전히 주기까지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어떤 헤르츠라고 하면은 이렇게 노이즈가 탑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노이즈가 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아주 큰 범주에서는 일정해지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균일하게 계속, 그러니까 이 랜덤 노이즈도 사실 균일하게 변하는 경우가 있고 완전 비균일적인 그런 시그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좀 제가 여기서 좀 설명해 드리기 좀 어렵고 이제 개론적으로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백색 소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화이트 노이즈라고 하는데, 잠깐만요. 이게 좀 사운드를 좀 줄여서 좀 들려드릴게요. 이제 좀 시끄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백색 노이즈는 요거죠. 그래서 조금 적게 들렸을 겁니다. 핑크 노이즈는 이렇습니다. 조금 더 웅장하게 들리죠. 그렇죠? 그래서 화이트 노이즈는 이제 TV 끝날 때 이제 들리는 거고, 핑크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조금 파도 소리처럼 들립니다. 근데 왜 그런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화이트 노이즈는 아까처럼 뭐냐면은 헤르츠당 같은 에너지를 갖는 음압을 화이트 노이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은, 자, 밑에 이제 백색 소음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자, 1Hz 단위라고 하면은 이것은 뭐냐면은 파워 스펙트럼 밀도라고 그랬었죠. 파워 스펙트럼 밀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파워 스펙트럼 밀도 약자가 뭐냐면은 PSD입니다. PSD. 자, 화이트 노이즈는 PSD를 봤을 때 일정한 것을 화이트 노이즈라고 얘기를 해요. 주파수 분석을 하면은. 자, 그런데 핑크 노이즈는 뭐냐? 핑크 노이즈는 좀 달라요. 핑크 노이즈는 대역 헤르츠당 같은 에너지입니다.
이제 대역 헤르츠라는 것만 배우면은 되는데, 대역 헤르츠가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는 1헤르츠로 다 일정한 간격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1헤르츠의 간격으로 일정하게 나타내는 게 바로 파워 스펙트럼 밀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간격이 이제 일정하지 않고 여기는 1헤르츠, 여기는 2헤르츠 간격, 여기는 4헤르츠 범위, 여기는 8, 여기는 16,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32, 두 배수로 64. 이거를 이제 옥타브 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옥타브 밴드별로 일정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핑크 노이즈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핑크 노이즈는 파워 스펙트럼 덴시티로 가면은 어떻게 되냐? 이 두 개가 다시 또 나뉘어지겠죠. 어떻게 나눠지는지는 이 역변화는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운데 이제 계략적으로만 이제 얘기를 해주면은 어떻게 되냐? 자, 2dB에서 이 값을 가지면은 이거는 어떤 두 개의 값을 더해서 이 값이 된 거죠. 그래서 원래 있었던 값보다 좀 낮아졌고요. 4Hz도 뭐예요? 4개를 더한 거니까 4개 더하면은 더 낮아질 거고요. 8개는 더 낮아질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8Hz, 4Hz, 예를 들자면 간격이 2Hz, 예를 들은 겁니다. 1Hz. 그래서 2Hz끼리 더해주면은 요게 요 높이가 딱 보상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백색 소음은 뭐냐면은 화이트 노이즈에 비해서 고주파수가 좀 떨어지는 경향. 그래서 웅장하게 들립니다. 왜냐 저주파수가 크게 들린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핑크 노이즈는 좀 웅장하게 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워 스펙트럼 밀도 레벨 같은 경우 요게 이제 백색 소음이 일정한 게 이제 파워 스펙트럼 밀도 레벨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모르는 게 바로 프리퀀시 밴드. 이게 대역 밴드라고 하면 대역 구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역 구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대역 구간은 사실은 옥타브 밴드와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3분의 1 옥타브 밴드를 제일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장을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그 인터넷에서도 찾아볼 수도 있고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소음 진동 그 내용이 좀 그 교과서가 좀 있습니다. 원어로 된 교과서가 있는데 그 교과서에서 발췌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옥타브 밴드는 좀 규격화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번호가 좀 되어 있습니다. 번호가 되어 있고 요게 이제 옥타브 밴드예요. 자, 옥타브 밴드를 잘 살펴보면은 기준이 뭐냐면은 1000Hz예요. 그래서 2배씩 감소가 되고 2배씩 증가가 됩니다. 자, 3분의 1 옥타브 밴드도 역시 1000이 기준이고요. 자, 완벽하게 딱 맞지는 않지만은 루트 세제곱근이죠. 그렇죠? 그래서 루트 2의 세제곱근에 비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2의 3분의 1승배 이렇게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곱해주면은 2배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뒤에 있는 요게 뭐냐면 로어 리미트, 어퍼 리미트가 여기에서 지금 찍는 요 밴드는 대표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값. 대표값이고 그 대표값의 범위는 만약 예를 들자면은 1000Hz에 대한 대표값의 범위는 옥타브 밴드에서는 707에서부터 1414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3분의 옥타브 기준으로 하면은 880부터 1130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옥타브 밴드라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가청 주파수까지 이렇게 다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가청 주파수가 이제 2만 헤르츠까지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43번. 이 43번도 거의 들리지는 않습니다. 들리지는 않는데 보통은 여기까지 좀 많이 음향에서는 많이 씁니다. 소음 진동에서는. 그래서 옥타브 밴드는 이제 2배씩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분의 1 옥타브 밴드는 2의 3분의 1승까지 이렇게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중심 주파수는 어떻게 되냐? 두 개의 값을 곱해서 루트를 씌워주는 이런 값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거는 뭐냐면은
파워 스펙트럼 밀도를 파워 스펙트럼으로 변경할 때입니다. PSD를 PS로 변경하는 거. PSD는 헤르츠가 1Hz 당 레벨입니다. 이 PS는 잡고 싶은 마음이에요. 잡고 싶은 마음. 근데 옥타브 밴드로 좀 잡는다. 아니면은 오히려 나는 뭐 5Hz 간격으로 잡겠다. 아니면은 뭐 2Hz 간격으로 잡겠다. 이런 거는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썸을 해주냐면은 이 PSD에서 썸을 해주는 겁니다. 이 밀도잖아요, 밀도. 이제 헤르츠 밀도기 때문에 헤르츠를 간격을 곱해주면은 바로 그냥 밀도가 되겠죠. 그냥 값이 되겠죠. 데시벨. 그래서 옥타브 대역 밴드가 만약에 354, 이 길이 구간이 354라고 하면은 밴드가 얼마나 올라가냐면은 10의 로그 10에 354, 25데시벨이 올라가는 겁니다. 파워 스펙트럼 밀도 레벨에서 파워 스펙트럼으로 하면은 썸이 되는 거잖아요, 균일하게. 그래서 225.5데시벨이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꾸로 따지면은 옥타브 밴드 레벨을 밀도 레벨로 바꾸면은 오히려 25.5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반대의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더해지는지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앞에 아까 눈치채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까 제가 이렇게 화이트 노이즈와 핑크 노이즈 했었을 때 핑크 노이즈를 이렇게 해주고 이거 두 개 더하면 요 값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이게 산술 더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더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데시벨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두 개를 더하면은 두 배가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데시벨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데시벨끼리는 어떻게 더해주냐?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뭐 87 데시벨 더하기 87은 174냐? 아니에요. 데시벨은 87 더하기 87은 사실은 더하면 90데시벨이 됩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밑에 있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 자, 덧셈은 데시벨을 더하는 게 아니고요. 음압의 제곱을 더하는 겁니다. 음압의 제곱. 근데 식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레벨은 10의 로그 10의 레퍼런스 스퀘어의 RMS 스퀘어로 되어 있잖아요. 어떤 걸 더하냐면 이 RMS 스퀘어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거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게 이제 RMS 스퀘어 버전으로 따지면은 밑에 있는 요식이 되는 겁니다. 요식이. 그래서 요식이 뭐냐면은 요 하나의 식은 사실은 뭐냐? 레퍼런스 제곱분의 P1의 제곱입니다. 요것도 뭐예요? 레퍼런스 제곱분의 P2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 레벨이죠. 그렇죠? 이 레벨식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더해주면은 P제곱 꼴로 이렇게 나타내집니다. 그래서 음향합성은 데시벨까지 고려하면은 요렇게 더해지는 게 맞는 거고요. 그냥 P만 더하고 싶으면 P제곱을 환산해서 더해줘서 다시 또 데시벨로 환산해 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밑에 이제 요 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하게 되면 데시벨끼리의 썸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87 더하기 87을 여기다가 써주는 거예요. 87 여기다가 그리고 더하기 10에 87 요거 더해줘서 다시 로그 씌워주면은 데시벨이 됩니다. 그럼 한 90데시벨 정도 될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그냥 외워준 이유는 사실은 밑에 있는 표가 되게 뱄습니다. 계산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죠? 계산기가 있는 경우에는 요 로그 10으로 더해 주셔도 되는데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요 간격으로 더해 주시는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자, 아까 87 더하기 87은 어떻게 됐냐면은 두 개의 간격은 0데시벨 간격이죠. 0데시벨 간격은 큰 데에서 3을 더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두 개 더해 주면은 90데시벨이 되는 거고요. 자, 50데시벨 더하기 40데시벨은 자, 10 이상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0데시벨. 그래서 재밌게도 50데시벨이 됩니다. 이게 마스킹이 돼버리죠. 그냥 먹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은 77dB 대 79dB는 몇이 나올 것 같아요? 두 개의 차이는 2dB이죠. 2dB 여기 찾았고 2dB는 2dB를 올려라. 그럼 79에서 올려야 되겠죠. 큰 데에서. 그래서 81dB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음향 합성을 시켜줄 수가 있겠고요. 자, 그게 이제 요 솔루션입니다. 30과 21을 더하면 8 차이기 때문에 아마 그냥 1이 더해질 것 같은데 31입니다. 오타인 것 같아요. 오타예요.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31이 되고요. 31과 35가 더해지면은 두 개 4 차이이기 때문에 4는 1 더해지고 36 이렇게 되는 거고요. 40과 36은 4 차이이기 때문에 1dB이 더해지고요. 45와 41도 1dB이 더해져서 46. 두 개의 관계는 2dB이니까 2dB 올라가죠. 두 개는 같죠, 완전히. 그러니까 3dB. 두 개는 10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큰 데가 다 먹어버리는 거죠. 74가 더 크네요. 그럼 7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허무한 결과가 나오기는 했는데 이렇게 더 합산으로 암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문제 1번을 볼게요. 자, 풀이 1번과 2번, 요게 이제 그 암산으로 하는 방법과 음압식을 이용하는 방법 비교 한번 해볼게요. 80dB 두 개가 더해지는 경우는 몇 데시벨이 나오냐? 80과 80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3dB 올라간다라고 그랬죠? 3dB인데, 로그식을 이용하더라도 3dB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한 0.08 요 정도 오차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그 0.1dB 차이는 거의 무시해도 됩니다. 그것까지 이렇게 뭐 깊게 들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자, 90과 96을 더해보면 어떻게 되냐? 두 개는 6 차이가 나기 때문에 1dB만 올려주면 된다. 그래서 97dB이 됩니다. 그리고 로그로 더해도 97이 나올 거예요. 정확하게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음압 레벨 같은 경우에 이제 진폭과 주파수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소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평가가 굉장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50dB이 되게 작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평가를 해줘야 되냐면은 바로 주관적인 평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관적인 평가는 오브젝티브 리스폰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소음 기준을 주관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면 감성 소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혹은 음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음질 인자.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이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주관적인 평가는 또 여러 가지 척도들이 있어요. 이게 주관적인 평가라고 해서 그냥 막 아무거나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좀 더 사람이 좀 반응이 빨리 할 수 있도록 그 척도를 다시 다 매겨놨는데 그 척도의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라우드니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라우드니스, 샤프니스, 러프니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런 표현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라우드니스입니다. 그래서 라우드니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라우드니스는 감각적인 크기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정량화를 만약에 시켜준다면은 사실 음압 레벨보다 정확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크게 그렇게 많이 정량화되진 않습니다. 다 연구 단계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좀 실험에서 쓰는 거는 이제 자동차 회사나 약간 그런 데서는 조금 이제 음질 평가를 좀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좀 10년 전부터 하기는 했었었는데 점점 이제 그게 올라오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자, 이런 평가를 한번 봐볼게요. 자, 음향 레벨이 변화에 따라서 라우드니스를 평가를 좀 해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되냐? 음향 레벨이 만약 20dB이 바뀌어요. 감소가 되거나 증가가 되면은 사람은 매우 조용하다고 느껴지거나 시끄럽다고 느껴집니다. 3dB 변화는 어떠냐? 크게 변화는 인지는 해요. 달라진 것 같아. 요 정도 인지입니다. 2dB, 1dB 변화하는 거는 인지도 못해요.
근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레셔의 크기로 따져서는 3dB는 30% 줄어드는 거거든요. 근데 줄어들었다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인지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인지를 합니다. 이게 이제 라우드니스의 변화라고 보시면 돼요. 자, 5dB나 10dB도 마찬가지예요. 10dB 정도 돼야지 한 2배 시끄럽거나 2배 조용하거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라우드니스가 이제 앞에 있었었는데 그 뒤에 이제 라우드니스 레벨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자, 두 개는 다 달라요. 라우드니스와 라우드니스 레벨은 다릅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라우드니스 레벨은 뭐냐면은 자, 밑에 있는 개념을 좀 한번 볼게요. 자, 순음 소음이라고 있습니다. 순음. 이게 헤르츠가 단일 헤르츠에 대한 사운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토널 노이즈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라우드니스 레벨 단위는 순음 소음의 1000Hz의 순음 소음의 음압 레벨을 기준으로 만듭니다. 자, 그래서 요 단위를 뭐라고 하냐면 폰이라고 합니다. 폰즈. 자, 그래서 폰즈가 이렇게 쓰여져 있죠. 여기 이제 표가 이제 라우드니스 레벨 표인 건데 이 폰즈가 라우드니스 레벨이에요. 라우드니스 레벨 이 되는 거고요. 이게 사운드 프레셔 레벨은 물리량이죠. 그리고 밑에는 헤르츠입니다. 자, 1000Hz로 한번 볼게요. 자, 1000Hz는 자, 폰이 100입니다. 자, 사운드 프레셔 레벨도 100으로 찍히죠. 자, 중간을 볼까요? 자, 50폰이에요. 1000에서는 50으로 찍히죠. 그렇죠? 자, 요렇게 이제 선이 뭐냐면은 이 선이 헤르츠에 따라서 이 폰의 크기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굉장히 좀 기준점이 되는 거고요. 한 3000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3000. 자, 3000은 오히려 내가 80dB이면은 폰으로 따지면 80dB보다 더 이상으로 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3000Hz가 굉장히 시끄럽게 들려지는 거예요. 요 얘기는요. 그래서 같은 SPL이어도 크게 들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3000Hz가 왜 근거가 있냐면은 귀 안에 공진주파수, 이 귀에도 이제 고막이 있고 이렇게 이 터널이 있잖아요. 이 고막이 있고 이제 요거는 귓바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고막과 귓바퀴에 요 터널이 있습니다. 요 터널이 3000Hz가 공진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3000Hz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귀의 구조가 좀 있고요. 뭐 정확하게 3000은 아니에요. 좀 왔다 갔다 사람마다 하는 경우도 있겠죠. 신체는 다 다르니까요. 자, 저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자, 60Hz죠. 자, 60dB이죠. 100Hz에서 60dB이면은 폰으로 따지면은 한 뭐예요? 35폰 정도. 60dB이라도 그렇게 많이 쳐주지를 않는 겁니다. 35폰으로. 그러니까 25가 줄어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저주파수는 웬만하면 잘 안 들려요. 웬만하면 좀 잘 안 들리는 그런 경향이 있고 고주파수는 좀 잘 들리는 경향, 특히 3000은 정말 잘 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들을 측정하는 거는 지금 현재는 저희 사실은 소음진동 준 수업이 아니고 이 수업은 이제 계측공학이기 때문에 측정을 한번 볼게요. 자, 마이크로폰이 있습니다. 마이크로폰. 자, 마이크로폰은 뭐냐면은 음압 신호, 이제 음압이라는 개념을 좀 확실하게 아셨을 테고요. 음압 신호를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해주는 센서를 마이크로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이크로폰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콘덴서 마이크가 있고 피에조 전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자, 콘덴서 마이크는 가격이 비쌉니다. 굉장히 비싸고요. 근데 주변 소음에 영향을 좀 적게 받고요. 피에조 마이크는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굉장히 싸지만은 주변의 소음 진동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잡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그리드 캡이 있어가지고 이게 마이크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조그마한 소형 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로폰이 있겠고 그 다음에 다이어프레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드럼처럼 이제 떠는 거죠. 뒷판에 되어 있었을 때 콘덴서 같은 경우는 콘덴서의 이제 그 캐패시턴스가 이제 달라지는 그런 값이 되겠죠. 뒤에는 절연체가 되겠고 전기를 통해서 이제 그 전기적인 신호로 이제 들어가는 게 바로 마이크로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림으로 그려준 겁니다. 마이크로폰은 이제 드럼이 이제 계속 다이아프레임이 이제 움직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두께 변화가 이제 발생하게 되겠죠. 그렇죠? 피해조 이제 두께 변화가 좀 발생을 하고 거기서 어떻게 되냐면 캐패시턴스가 좀 변화를 합니다. 그렇죠? 캐패시턴스가 축전기죠. 축전기는 유전율의 D분의 A, 이 D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C값이 바뀌면서 어느 정도 음압이 측정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수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굳이 뭐 정확하게 보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식이 나오냐면은 이 식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은 결국에 테일러 곱수나 이런 것들을 전개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로 도출이 되냐, 음압은 전압과 출력 전압과 비례한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하면은 오히려 예측하기가 쉽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시장 상수를 곱해줘 가지고 계산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환원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값을 얻을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마이크로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중이라기보다는 이제 환경 쪽에서 많이 쓰는 게 바로 소음계입니다. 이 소음계 끝에 여기 마이크가 있고, 이 마이크가 어디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은 이 측정 장치랑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리온 이제 어떤 제품이 되겠고요. 여기서 보면은 쭉 누르면 이게 데시벨이 딱 나와요. 근데 이 데시벨은 뭐냐면은 이 주파수 범위가 있습니다. 이 주파수 범위 이제 PSD 주파수 범위가 있는데 이 PSD 주파수 범위를 전부 다 썸을 해준 겁니다. 썸. 이 썸을 이제 인테그랄을 해준 게 아니고요. P 제곱 형태로 해주고 이거를 뭐 해줘요? 로그 10에 10 해가지고 데시벨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측정이 된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 파워 스펙트럼 덴시티를 만들고 측정했다 이거는 아니고요. 실제로 이런 또 기법이 있습니다. 이 기법은 사실은 이 안에서 또 계측 장비를 만드는 또 그 때에서 좀 더 알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그것까지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 크기 계측기라고 해서 사운드 레벨 미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산업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자, 그럼 저 사운드 레벨 미터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언스테디 사운드를 측정해 줄 수도 있고 스테디 사운드를 측정해 줄 수가 있는데, 자, 언스테디 사운드를 좀 측정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저 아까 내부를 보면은 아까 마이크가 있었죠. 여기 꼬다리 같은 이런 마이크가 있어서 증폭을 시켜주고 2번 정도. 그럼 이제 볼테이지 신호가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주냐면은 A-웨이팅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여기서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는데 해드리기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가 있는데 주파수 영역별로 가중치를 주는 겁니다. 보통은 다 빠집니다. 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우드니스 레벨을 보니까 저주파수가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주파수 위주로 데시벨을 다운시켜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프레셔를 측정하게 되면은 A-웨이팅을 안 한 경우에는 저주파수가 감해져서 들어오지 않고 그냥 다 썸을 해버리기 때문에 시끄럽지 않은데 굉장히 시끄러운 것처럼 측정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 그런데 그건 뭐냐면 저주파수의 레벨을 너무 많이 더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주파수는 인간의 귀에서 그렇게 크게 많이 들리진 않습니다. 물론 정말 크면은 정말 시끄러운 소음이 바로 저주파수기는 한데 웬만한 저주파수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그 들리는 범위를 환산해서 계산하는 그 값이 바로 A 웨이팅이 되는 거고요. 그 A 웨이팅을 시켜줘야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들을 수 있는 데시벨로 이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A웨이팅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데시벨을 dBA로 만들어 주는데, 이 환경소음 할 때 이렇게 괄호로 보통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dB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환경소음에서는 보통 다 dBA입니다. dB라고 써도 dBA로 측정해서 제출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귀를 인식을 해가지고 이제 감해주고 해주는 그런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000Hz는 거의 감해지지 않아요. 1000Hz도 마찬가지고요. 깎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A 웨이팅이 다 들어가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FFT, 이제 주파수 변환이 좀 일어나서 이렇게 그래프로 도시가 되는 그런 결과가 이제 소음계 안에 다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정상 상태 소리를 이제 측정하거나 할 때, 자, 여기 이제 시정수를 정하는 게 있습니다. 소음기에 따라 시정수가 다 다른데, 빠른 경우에는 100ms, 느리게 하는 경우는 10ms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나중에 측정하셨을 때 환경부에서 소음 측정하는 규격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 규격을 많이 따르는데, 어떨 때는 이제 100ml를 쓰고 어떨 때는 10초를 써라 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은 이제 100ml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했었던 그 산업군에서는 보통 100ms를 많이 썼는데, 그것을 이제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여기 버튼만 누르시면, 이 안에 버튼만 누르시면 설정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그 기능으로 어떤 규격, 환경부라든지 뭐 다른 타 규격에 맞는 그 시정수를 입력을 해서 측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다음 소음계에서 이제 사용하는 이제 음압 레벨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요게 이제 평균 음압입니다. 평균 음압, 이제 시간에 따른 음압을 쭉 측정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압력을 이제 제곱을 시켜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제곱을 시켜서 이게 측정을 하게 되면은, 자, 요렇게 이제 미리 평균을 해버린 겁니다. 미리 평균. 자, 근데 어떻게 평균하는 방법이 있냐면은, 자, L10이 있고요. L90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L10과 L90은 뭐냐면은, 이 측정하는 길이가 있어요. 이 길이를 전부 다 인테그랄 해가지고 평균을 해주는 게 바로 평균 음압이 되는 거고요. 자, L10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전체 길이에서 이 위에 있는 길이입니다. 위에 있는 길이. 파란색. 그래서 이 전체 길이에서 파란색 길이가 10%인 레벨이 몇이냐. 레벨이 좀 높게 측정이 되겠죠. 최대값입니다. 최대값. 90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빨간색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전체 길이에서 빨간색의 길이가 10% 혹은 제외한 길이가 90%인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측정을 하게 되면은 L90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참고 자료로 보통 이제 많이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L50도 있습니다. L50. 예, L50도 한번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을 때, 뭐 일단은 뭐 산업군에 따라서 쓰임새가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음향 강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제가 계측공학을 소개를 시켜 드리고는 있지만, 저희 학교 기준으로는 이게 자동차 이제 계측공학으로 제가 이제 개설을 했기 때문에, 자동차의 어떤 또 소음을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좀 보려고 이 단어를 좀 넣어놨어요. 자, 그래서 음향 강도 측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떤 거냐면은 이 구조물이 있습니다. 구조물이 이제 구조물이 진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표면에 소리가 새 나가서 방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인은 알 수가 없겠지만은, 이 소리가 나오면은 방사가 되는 게 있고 들어가는 게 있고 이 등등 있겠죠. 그래서 이 표면을 우리가 정해서 이 표면들을 전부 다 음압을 정하고 면적을 곱해주면은 뭐가 나오냐면 음향 파워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요식이에요. 요식. 아주 좀 복잡한 식들이 있는데 제가 다 지금은 현재는 다 빼놨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여기 있는 어떤 벡터 값들을, 이 벡터 값들을 계산하는 게 바로 음향 강도입니다. 음향 강도. 그리고 그 벡터에 대해서 면적으로 이제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측정면의 넓이가 되겠죠. 너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음향 강도와 이제 너비를 곱해주면은 뭐가 발생을 하냐면은 W를 우리가 예측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W.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이게 벽면입니다. 표면. 그래서 표면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값을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주변에 이제 음향 분포를 보려면은 이 표면들을 다 이렇게 음향 강도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음향 강도를 측정하는 거는 뭐 촘촘히 모든 벡터를 다 더한다. 이건 이제 해석에서나 가능한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실질적으로는 마이크로폰은 몇 개 없습니다. 규격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커다란 면적에 대표되는 마이크로폰 위치를 선정을 해줍니다. 근데 이 선정하는 기준은 업체마다 다르고 분야마다 다르고,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설치하는 기준이 있어요. 설치하는 기준이. 그래서 이제 원형 같은 경우에 보면은 마이크로폰이 몇 개인지에 따라서 어느 위치에 배치를 해라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배치해주면 좋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배치해서 측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하고 있는 데는 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어떻게 측정하냐면은 이 몇 곳이 있습니다. 이 몇 곳에 대해서 이렇게 측정을 해줘서 계산을 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자, 음향 강도는 어떻게 측정하냐면은 마이크로폰 두 개로 측정합니다. 왜 그런지는 이 수학식이 있어요. 이 수학식 때문에 마이크로폰 두 개의 차이를 측정하면은 이 거리에 대해서 음압의 그레디언트, 미분값을 계산해 줄 수가 있어요. 이 미분값과 뭐랑 관련이 있냐면은 음향 강도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냥 요 정도만 제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어쨌든 간에 이 음향 강도를 측정하는 기능들이 있어서 이 음향 강도를 측정하고 이 마이크로폰 두 개가 붙여 놓은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제 절연체. 제가 요게 정체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이 잘 나지는 않는데 고무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차이를 좀 느낄 수 있는 관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측정을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걸 측정한다라고 하면은 이 음향 강도 측정 기구를 켜놓고 이렇게 면적을 스위핑해 가면서 측정을 한다. 그럼 이제 타임으로 계속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에 임의의 면적을 다 설정을 해주고 한 포인트씩 측정하는 거. 보통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서 5면을 다 평가를 해주고 대표 포인트를 측정을 해서 음향 파워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음향 파워를 계산하는 거는 이제 거리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순전히 제품의 성능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소음 성능을 알 수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음향 측정을 이제 마지막 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계측공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 다 다뤄봤고요. 실습 같은 경우에도 조만간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